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의 첫날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네. 추석하면 며느리들이 힘든 시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냥 해외로 떠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여성인권이라는 말을 좀 하죠. 네. 어떤 여성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여성과 아동의 존재감이 함께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서로를 자극한 거죠. 네. 그 둘 중에 어린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네. 크리스마스가 최초의 어린이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죠. 하지만 어린이날이라고 할 때는 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극입니다. 13세기 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선극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선극에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어린이가 그냥 덜 자란 인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선극을 보면서 어린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구나 하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처럼 어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또 주목받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습니다. 중세시대 농민들의 아내들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일을 계속했거든요. 네. 좀 혹독한 처우였어요. 임신부에 대해서. 그런 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존중받으면서 산모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맞아요. 어린이만 보더라도 산업혁명기 아동노동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죠. 그렇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존재감도 이후로도 많이 약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중세에 거울이 한창 보급될 때 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푹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악마의 엉덩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이 유혹에 약하다는 신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는 술집 간판이 악마의 엉덩이겠지만 그런 속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에 대한 폄훼가 담겨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예, 분명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추석이 네.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여성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우선 이제 추석의 시작을 보면 네. 한중일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는 것 같아요. 일본의 승려 앤린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에 갔었거든요. 네. 기록에 의하면 이승려가 이제 신라를 거쳐 당나라 갔는데 당나라에는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있다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신라에만 팔을 보름에 명절을 베풀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추석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날이 맞다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성의 날을 만든 셈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좀 퇴색됐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추석은 신라시대 추석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조선시대 추석은 여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제사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이 힘들어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제가 이 신라의 추석을 여성의 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즐기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베놀이를 했죠. 신라 3대 유리왕, 그러니까 AD 32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매년 한 번씩 7월 중순부터 8월 보름까지 육부의 촌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배틀 짜는 경기를 벌인 뒤에 왕이 직접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긴 편에만 술과 음식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축제를 즐겼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오히려 여성들이 위력을 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를 보면요. 조선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인 참여가 거부됐잖아요. 네네. 대왕 대비, 중전 마마 이 정도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생각보다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여한 분야를 요즘식으로 보면요. 네. 지금 은행에서 하는 금융업,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업, 상업 이런 데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남존여비로 흘러갔는데도 여성이 여전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배 짜는 기술이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바로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길쌈하는 부녀 한 명이 농부 3명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조선시대 배는 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네요. 가족들이 입을 옷이 되기도 했지만 세금 대신 내기도 했고요. 시장에 가면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가배는 돈 만드는 축제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짜기 능력이 정말 중요했어요. 예. 근데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에게 도전한 여성이 2명 나옵니다. 이 니오베는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여신보다 내가 자식이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라크네 있잖아요. 아라크네는 자기가 내가 여신보다 배를 잘 짠다 이래 자랑했다가 거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배짜기 기술이 신에게 도전하고 싶을 만큼의 오만을 잉태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서양에서도 배짜기 기술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도 면직물과 연관이 가장 크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이 기계와 산업혁명으로 기계화하기 이전엔 배를 짜는 손으로 짜는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곧 경제적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기만의 방과 연수입 500파운드가 필요하다. 맞아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얘기를 했죠. 지금도 여전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남자 3명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신라의 여왕이 탄생하고 또 작지만 강했던 이유가 여성들의 능력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실학자 박재관은 신라의 해상무역을 높게 칩니다. 해상무역 덕분에 강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실제 삼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무역을 많이 한 거죠. 심지어 신라에는 고대 로마의 특산품이었던 유리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역을 자세히 보면 원거리 무역을 보면요. 지금은 모든 품목을 다 주고받을 수 있지만 네. 과거에는 향신료, 커피, 차, 설탕이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품목이 교육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신라에서 배짜기 기술이 왜 그토록 중요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한 달이나 축제를 벌였는지 암시하는 팩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짜기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조선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기술을 테마로 가장 큰 축제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석하면 여성이 힘든 명절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이런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성들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배틀가라는 민요가 있죠. 네. 신라 여인들도 배틀가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비를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배를 짜는 신라 여인들을 떠올리면서 이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떠올리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싱싱 배틀가.